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생활 수준과 불평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까지는 GDP 또는 1인당 GDP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1인당 GDP는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거기에 포착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이 적어 여가를 누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지만 GDP에서는 그 차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건강, 수명 등도 그러합니다. 교육의 보급도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한 요소로 볼 수 있지만 그에 관해서는 인적 자본 형성을 다룬 지난 4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둘째, 1인당 GDP는 평균 소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소득이나 부의 편중이 극심할 경우 평균값만으로는 하층의 생활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1인당 GDP로 포착하기 어려운 생활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근로시간 또는 그 이면의 여가 문제와 수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세계적으로도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만큼 여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시간이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 보겠습니다. 그림 5-1에는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장기 추이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1963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시행해 왔는데 이를 통해 산업별로 취업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 취업자는 주당 평균 39시간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주당 40시간이므로 대략 그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 1980년대가 55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났다가 90년대 이후는 감소하는 역유자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농림어업에서는 근로시간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예컨대 농업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일이 집중되는 농번기가 있는가 하면 일이 별로 없는 농한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림 5-1에 따르면 1960년에서 70년대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지만 취업자의 구성이 농림어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쪽으로 옮겨감에 따라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된 것은 후술하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근로시간이 훨씬 많다는 비판이 컸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또는 일주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한도를 예컨대 8시간이나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았지만 그러한 일이 점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평균 근로시간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도 유사한 추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림 5-2는 고용노동부가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오른쪽 눈금에 빨간색으로 나타낸 월 근로 일수는 1980년대에 25일 정도였던 것이 2000년대에 들어와 줄어들기 시작해서 근래에는 21일로 떨어졌습니다. 30일 중 평균 9일이 휴가이므로 주 5일제가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 하락 추세가 가끔 역전되는 톱니바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데이터가 매년 6월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휴일 수가 매년 일정하지 않고 하루 더 많거나 적은 해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월 근로시간 수도 그 영향을 받아 톱니바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주당 평균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앞에 그림에서 보았던 것과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근로시간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어떤 수준일까요? 그림 5-3은 한국과 비교 대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을 선정하여 제조업의 연간 근로시간을 제시한 것입니다. 각국의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연간 1900시간을 일했고 프랑스는 그보다 적은 1600에서 1800시간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80년에 거의 3000시간에 육박하였고 그 후 감소했다고 하지만 2000년에도 2660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들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19세기 말인 1870년대에는 근로시간이 매우 높아 프랑스와 미국은 3200시간 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수준은 한국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1980년대 수준보다 더 높았습니다. 선진국에서 나타난 이러한 긴 근로시간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2000시간 전후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은 30년, 40년 단위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10년 단위와 달리 근로시간이 실제보다 급속히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 후 미국의 근로시간은 그 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완만한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수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림 5-4는 생명표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생존율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생명표에는 각 연령별로 사망한 확률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확률을 1에서 빼면 생존율이 됩니다. 한국에서 전체 인구를 전수조사하는 센서스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25년이며 그 이후 거의 5년마다 센서스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1925년에서 1930년으로 또는 1950년에서 195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5개년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연령별 추이를 보면 태어나서 1년이 될 때까지 생존율이 낮았지만 그 후 빠르게 높아져 10세에서 14세에는 97%에 달한 후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고령으로 감에 따라 생존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앞시기로 갈수록 영아 또는 유아의 생존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925년에서 30년의 경우에 0세에서 1세의 영아의 생존율을 보면 81% 정도로 태어난 영아 중에서 19%가 사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생존율이 훨씬 더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수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18, 19세기에는 가반수의 영아가 사망하여 생존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적 의료기술이나 보건 지식이 유입되면서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980년에 오면 영아 생존율은 97%에 달하고 2000년에 이후에는 99.4%를 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생존율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래프가 최근 연도로 올수록 오른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생존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연령이 계속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75세에서 79세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은 1925년에서 30년, 또 50년에서 55년, 80년, 2000년, 2020년 각각 39%, 46%, 65%, 75%, 5%, 88%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한 연도가 25년 또는 20년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20여 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7%에서 19%포인트씩 높아진 셈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인의 수명 연장은 실로 갈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1925년에서 30년과 50년에서 55년의 경우 85세 이상의 연령 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보다 오래 생존한 자들이 모두 80세에서 84세 구간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래 생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925년 30년과 50년 55년 그래프가 0이 되는 구간이 80에서 84세보다는 더 높았을 것입니다. 80년 이후에도 100세 이상을 한 구간으로 합쳐 놓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모두 사망한 연령 구간이 80에서 84세 또는 100세 구간에 몰려있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림 5-5는 한국의 출생 시의 기대 여명을 보여줍니다. 1925년에서 30년에 기대 여명이 놀랍게도 40대도 미치지 못했는데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영유아 단계에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기대 여명은 계속 상승하여 1920년 현재에는 남자가 80.5세, 여자는 86.5세, 합계 83.5세에 달했습니다. 이 수준은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상위 그룹에 속합니다. 즉 20세기 초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아 기대 여명이 매우 낮은 단계에 있었지만 100년간에 걸쳐 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히 캐치업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6은 15세 남자의 기대 여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입니다. 출생 시, 즉 0세가 아니고 15세의 기대 여명을 보면 영유아기의 사망률의 차이를 배제하고 보는 셈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 후반에는 45세 정도로 유지하다가 20세기 이후 상승 추세가 나타납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0년대와 1940년대에 하락한 것이 눈에 띕니다. 프랑스 여자의 경우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세계대전기에 기대 여명이 떨어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이 세계대전의 전장이 되었고 그 영향이 주로 남자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44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전후에 빠르게 상승하여 다른 나라를 능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70년 이후의 데이터밖에 없는데 1970년대에 한국과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일본과의 기대여명 격차가 7세 정도로 나왔는데 그 후 빠르게 캐치업하여 미국을 넘어섰고 프랑스와 같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이전 시기 데이터가 없지만 기대 여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1970년 이후 보였던 빠른 캐치업의 양상이 그 이전부터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명의 연장은 평균값으로 본 것인데 거기에 계층 간의 차이가 없었을까요? 누구나 무병장수를 바라고 있고 또 계층 간에 이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원의 차이가 있다면 사망률이나 수명에서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통계 당국은 성이나 연령에 따른 사망률이나 기대 수명의 격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계층 간 정보를 직접 조사해서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는 사망 신고서에 의거하여 작성되는데 거기에는 사망자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거주 지역과 사망 원인 등의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와 인구 센서스를 이용해서 두 통계의 공통된 조사 항목별로 예컨대 성별, 연령, 학력, 혼인 상태, 거주 지역으로 세분해서 대응시키면 세분된 그룹별로 사망자 수와 인구 수를 알 수 있고 양자를 나누어 사망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력의 차이를 계층으로 간주한다면 사망률의 계층별 차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죽을 때까지도 사망 신고서에 학력을 신고하게 만든 제도 덕분에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5-7은 남자를 대상으로 계층별 사망률 격차가 연령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계층이란 학력을 기준으로 상위 50%와 하위 50%의 두 계층으로 나눈 것입니다. 무학에서 대졸까지의 각 학력을 계층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겠지만 학력이 높은 상위 50%와 그 아래 50%가 어느 정도 상하 계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85년부터 1995년, 2005년, 2015년 4개의 연도를 제시하여 10년 간격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각 연도의 평균 사망률을
100으로 두고 연령별로 상위 50%와 하위 50%의 두 그룹의 사망률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위 50%의 사망률은 평균인 100보다 위에 있고 상위 50%의 경우는 100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100을 중심으로 하층과 상층의 사망률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거의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각 연도의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하였고 하위 50%는 실선으로 반면에 상위 50%는 같은 색깔의 파선으로 표시하여 양자가 서로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컨대 1985년에 초록색 실선과 파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40대의 경우에 하위 50%의 사망률은 평균 100 대비 상위 50%의 사망률은 평균 100 대비 58인 반면 하위 50%의 경우는 142로 나와 하위 50%가 상위 50%보다 사망률이 2.4배 높았습니다. 격차가 50대에 줄기 시작해서 60대에는 93대 107로 줄었고 70대 이후에는 97대 103으로 거의 근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 전후로 젊었을 때에는 계층 간 사망률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지만 고령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그 이후의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됩니다. 아무리 계층 간 차이가 벌어져 있더라도 고령이 되면 사망률의 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10년마다 그 양상이 크게 달라져 왔다는 것입니다. 50대 이하 연령에서 계층 간 사망률 격차가 고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양상은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60대 이상에서는 계층 간 사망률의 격차가 10년마다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60대의 사망률 격차는 1985년에 93대 107이었지만 그 후에도 점차 벌어져서 2015년에는 76대 124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70대에는 1995년까지는 계층 간 격차가 96대 10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 후 벌어지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85대 115로 확대되었습니다. 80대 이상에서 계층 간 격차가 2005년까지는 98대 102에 머물고 있었는데 2015년에 와서는 91대 109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층 간 사망률이 접근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전 시기에서는 사망률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60대 이상에서 계층 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5-8은 여자 사망률의 계층 간 격차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 제시하였습니다. 여자의 경우 계층 간 격차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1985년에는 30대에서 계층 간 사망률 격차가 가장 컸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연령이 점차 높아져 2015년에는 60대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점에서 남자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는 남자에게서 나타났던 특징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계층 간 사망률이 접근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60대 이상에서 계층 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보이는데 예컨대 여자는 80대 이상이 되면 계층 간 사망률 차이가 거의 없어진 데 비해 남자의 경우는 그보다 계층 간 격차가 더 큽니다. 즉, 여자는 사망률의 계층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고령이 되면 그 차이가 미미해지는 반면 남자는 고령이 되어도 계층 간 사망률 격차가 상당히 유지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